1762년 임오년 그 무덥던 날 아버지가 자식을 임금이 세자를 죽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금수저 세자로 태어난 사도세자는 왜 미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어떻게 죽어갔고 그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한중록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세자는 왜 미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어떻게 죽어갔고 그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한중록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록 들어가기 전에 기본 배경 지식을 알아야 이 책이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잡는 게 좋냐면, 혐우 씨 혹시 그 장희빈 남편 누구죠? 숙종이죠. 숙종이죠. 숙종의 정실 부인 중전 아, 그분 인. 인연왕후. 아, 네. 대단해요. 그다음에 이제 부궁이죠. 장희빈. 그리고 여기는 숙종이 그 궁녀들 막 이렇게 막 옷 빨아주고 이렇게 천출이 있어요. 그런 직업을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술이. 무술이. 자, 무술이 최 씨. 이 인현왕후한테는 자식이 없고 부궁이었던 장희빈한테 윤이라는 자식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술이 최 씨도 연인군이라고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여기는 연인군은 장차 왕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도 있고 천출의 자식이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숙종 돌아가십니다. 여기는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윤희가 그 다음 왕이 됐으니 이 왕이 경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경종은 몸이 아파요. 항상 아파요. 자식도 없어요. 여기는 경종 쪽에 누가 붙어 있었냐면 당파 중에 소론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파가 뭐죠, 현무 씨? 노론. 노론. 노론은 차기 대권 주자를 찾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연인군한테 가 있었습니다. 노론이. 그래서 노론들은 연인군을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왕 될 수 있어요. 형 자식 없잖아요. 맨날 아프잖아요. 내가 밀어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세상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노론이 푸시를 해요. 뭐라 그러냐? 전하, 후사가 없으시니 연인군에게 세제 책봉하시옵소서. 전하, 몸이 아프시니 대리 청정하시옵소서. 그럼 현무 씨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좀 나쁘겠죠. 기분 나쁘죠? 진짜 소론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아, 가만 안 있죠. 그래서 경종과 소론이 힘을 합쳐서 노론 4대신을 죽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경종이 음식이 올라왔는데 간장게장하고 감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걸 먹고 폭풍설사가 터집니다. 어떤 약을 써도 안 멈춰. 그때 여기는 연인군이 형님 원기 회복하셔야죠 그러면서 인삼하고 부자를 가져와요. 그런데 여기는 어이들이 말립니다. 지금 설사에 인삼하고 부자는 상극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인군이 딱 잘라 얘기해요. 니들이 뭘 알아? 내가 형님께 드리는 마음이야. 드시죠. 그 인삼 부자 먹고 경종이 죽었어요. 급사를 합니다. 이거 현무 씨가 봐도 딱 뭐죠? 살해죠. 이게 독사예요, 독살.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여기는 연인군은 평생 형제를 죽인 형제살인범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출의 자식이 왕이 됐어요. 경종 다음으로 연인군이. 그게 우리가 아는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여기는 영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굴레를 현무 씨 같으면 안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벗어내시겠습니까? 벗어내야죠. 어떻게 벗어내시겠습니까?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 저 같으면 다 끌어안죠. 영조하면 뭡니까? 탕평책 아닙니까? 탕평인사를 단행하죠. 다 와. 정답입니다. 영조는 원칙주의자예요. 왜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실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몸가짐을 바로하고 학문에 열중을 하고 백성을 살펴요. 영조가 세종대왕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쫙 말라가지고 꼿꼿이 앉아서 맨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전하 엉덩이 아프시니까 방석을 줬거든요. 이렇게 앉아보더니 방석을 집어 던집니다. 아니 전하 왜? 너무 편하다. 몸이 편하면 마음이 나태해진다. 내 어찌 백성을 살필 수 있겠니? 그러면서 꼿꼿이 앉아서 몸 관리 예술이에요. 그다음에 노론의 허수아비라는 거를 떨쳐내기 위해서 공평한 인사, 탕평책. 결론적으로는 노론들이 득세했지만 뭐 소론도 등용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형제살인범이다. 이거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영조를 괴롭혔냐면 영조 즉위 31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치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신은 경종 승하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얘기를. 그러니까 영조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또 그 얘기냐? 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니? 라고 몇 번이고 그거를 부정하고 또 부정합니다.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계도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영조가 역대 왕 중에 가장 성격이 예민해지고 센서티브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먼저 봐야 한중록이 이해가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실록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해경궁 홍씨의 시선이에요. 조선왕조실록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영조가 이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구궁이 자식을 낳거든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효장세자. 근데 효장세자가 10살에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42의 아이를 낳아요. 누가요? 영조가? 영조가 그게 사도세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냐고요. 그래갖고 영조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원자로 책봉합니다. 세자 직전 단계죠. 그리고 돌 지난 아이를 바로 세자로 딱 책봉을 해요. 여기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요. 세자 동궁전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영조가 지정한 동궁전은 걸어서 500m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름하여 저승전입니다. 왜? 이게 이름이 좀 약간 이름이 어감이 저승전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 세자 저하를 승 올린다. 저승. 근데 이게 오, 이상하다. 네. 근데 저승전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곳에 지정을 하냐? 거기가 되게 불길한 곳인 게요. 독살했다고 죽였다라고 여겨지는 경종의 부인이 기거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여기서 음식 가지고 오는 소주방이 옛날에 장희빈이가 인현왕후 죽이려고 굿하던 장소예요. 되게 불길하거든요. 하필이면 왜 그렇게 먼 곳으로 보냈냐? 이게 일종의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퍼포먼스였는데 봐라. 내 독살 안 했다 하지 않았니? 내 만약에 독살했으면 내 돌진한 세자를 형수님 지내지던 거처에 보낼 수 있겠니?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베이비시터를 우리 형님 모시던 나인들로 내가 다 꾸렸어. 그래 난 정당한 거야. 이런 게 베이스에 깔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세자가 거리만 먼 게 아니라 사도세자의 보모들 베이비시터가 전부 다 경종의 나인들 출신이에요. 근데 이 요망한 것들이 사도세자한테 뭐를 가르치냐? 글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나무칼을 만들어주고 화살을 만들어줘서 맨날 병정놀이를 시키는데 이게 문치주의 국가고 문을 강조하는 시아버지 눈에 들어갔다가는 큰일이 날 일인데 요것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서 아버지랑 사이가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집을 딱 갔더니 이미 혼나고 있는 거예요. 약 9세부터. 원래는 혼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가 천재였던 게 2살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살 때 한자를 60자를 깨닫고요. 정승판서한테 그걸 써줬대요. 그래서 대신들이 줄을 서서 그걸 받아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영조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다음에 3살 때입니다.
3살 때. 저도 키워봐서 하는데요. 3살 때는 똥오줌도 못 가리거든요. 근데요? 내가 매매매 이렇게 뭐 먹고 있는데 영조가 세자 그러니까 갑자기 음식을 푸에 하고 뱉더래요. 응. 예 전하 아바마마 이러더래. 그래서 왜 먹던 걸 뱉니? 그러니까 자고로 소학에 이르기를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입안에 음식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여 뱉었습니다. 내 새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쁘지. 그리고 심지어 한자로 사치할 치자가 나오니까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비단 이것은 사치고 무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3살짜리가 13살 아니에요? 3살이에요. 3살. 이게 또 문제. 기대치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오. 우리 아들이 천재가 났구나. 내가 천출의 자식이라는 이 트라우마 컴플렉스를 얘가 싹 씻어줄 거야. 기대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부터 어깨가 떡 벌어지면서 맨날 이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꾸중을 하고 엄격한 교육을 하면서 아버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바라본 아버지의 교육은 불통의 교육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식이냐. 영조가 한날은 대신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세자를 부릅니다. 그 어린 세자를 10세 남짓한 세자한테 처음부터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하더래요. 대신들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잘못한 거예요. 따로 불러다가 꾸짖을 수는 있지만 훗날 대신들이잖아요. 근데 대신들 앞에서 세자를 완전히 그 무안과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란 사람이 사람을 고문하거나 잔인하게 죽일 때면 꼭 나쁜 일 있을 때만 세자를 불러서 그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이런 일이 또 생생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영조가 세자를 불러요. 근데 그 세자 바로 위에 누나가 있어요. 화여봉주라고. 그렇게 화여봉주하고 세자는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불러다 맨날 그러더래요. 밥 먹었니? 먹었습니다. 아바마마. 그러면 귀를 씻어 불러. 귀를 씻고 양치질해요. 그 귀 씻고 양치한 물을 갖다가 화여봉주 거처하는 전각 쪽으로 끼얹어 버렸대. 그러니까 그 어린 두 남매가 서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귀 씻고 이 닦는 물이네. 서로 웃더래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누구는 이뻐하냐? 첫째는 또 이뻐해요. 이 영조의 자식들을 보면요. 이 영빈이 씨가 다 낳은 자식들인데 첫 번째가 낳은 게 화평옹주예요. 이 화평옹주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사랑을 해요. 큰 딸을 만나기 전에는 양치질하고 옷 갈아입고 만나요. 어허. 그런데 희한하게 둘째 딸을 미워하는데 이게 화협이에요. 뭐 이유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 다음에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갖고 실망을 하면서 여기는 첫째하고 방도 같이 못 쓰게 하고요. 어울리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도예요. 처음엔 이뻐했으나 서서히 공부 안 하고 뭐 그 전쟁놀이 한다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화완옹주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큰 누나 화평옹주 살아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사이가 덜해. 왜냐하면 아버지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만하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사도한테 가가지고는 괜찮니? 누나는 네 마음 다 알아. 완충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화평옹주가 그만 아이를 낳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화평공주가. 여기도 화평옹주가 이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이제 사이가 나빠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세자에게 15살인데요. 그때 대리청정이 시작돼요. 왕이 살아있는데 네네. 세자를 한번 시험해보는 거야. 네가 한번 점검해봐라. 이러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재연을 좀 해보면 세금이 부족한데 세금을 올려야 할까요? 뭐,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지금 대리청정 하지 않니? 그러고도 네가 세자를 할 수 있니? 대신들 한번 얘기해 보시오. 황해도에 가뭄이 들었다 하옵니다. 대책이 요구되옵니다. 황해도에 가뭄이 들었다면 평안도에서 물자를 공수하여 황해도에 공급하도록 하여라. 네 지금 장난하니? 왜요, 아버님? 너 뭐하니? 네가 왕이니? 왜 네 맘대로 이거를 결정을 해 이놈아? 네가 왕이냐고 이놈아? 때려쳐 그렇게 할 거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이 사람이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같이 혼나던 우리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둘째 누나도 홍역에 걸려서 죽어요. 같이 혼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둘째 누나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버지가 하루는 이런 일을 벌입니다. 영조가 왕으로서는 참 정군이에요. 당시 기근이 들어왔고 백성들 먹을 곡식 없으니까 술을 담그지 마라. 금주령을 내렸어요. 금주령을 내리니까 아무도 술을 안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조가 이렇게 하다 방향을 탁 틀어갖고 동궁전으로 딱 왔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가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다. 아바마마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짜고짜 뭐라고 그러냐. 술 들인 자 누구니? 이러더래요. 그럼 아버지 제가 술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사도가 소주방에 혜정이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상궁 하나가 참지 못해서 나서서 전하 왜 그러십니까? 세자 저와 술 한 방울 안 먹었습니다. 먹든 안 먹든 내가 먹었다면 먹은 거지 네가 뭐라고 나서서 전하게 말을 해? 네가 감히 아버지 앞에서 상궁을 꾸짖니? 그러면서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너무 억울하니까 관원들한테 아니 관원들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나쁘면 이렇게 좀 그게 아니라고 해주고 해야지 아무도 변명도 안 해주고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다가 촛불이 넘어지면서 궁궐에 불이 나요. 그리고 화재가 나고 전각이 다 불탔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또 불러요. 너 불안당이니? 궁궐에 불은 왜 지르니?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제가 실수로 촛대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와 반목이 쌓이면서 여기는 그 사도세자는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세자가 완전 미쳐버린 게 뭐냐면 마지막 보호막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조의 원래 부인이 있었고요. 중전마마 친어머니는 아니죠. 후궁의 자식이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연속적으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완전히 이제 보호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답답함이 심해갖고 막 병이 이제 점점 커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 세자는 호방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조가 데리고 나가질 않습니다. 보통 왕들이 밖에 나갈 때는 능에 참배를 할 때 그때 행차를 하면서 데리고 나가는데 한 번도 사도를 데리고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 그러니까 내 부인 중전하고 할머니 능에 참배하러 가자. 그러니까 사도가 정말요?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바마마? 그러면서 옷을 잘 입고 쫓아나간 거예요. 그때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래서 비가 오더래. 그러니까 영조가 가다가 멀쩡한 하늘에 왜 이렇게 비가 오니? 이거 다 세자가 재수가 온 붙어서 그런 거야. 너 돌아가. 그래서 돌려보내더래요. 그래갖고 세자가 거기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전에도 병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옷을 못 입어요. 의대증입니다. 이러고 옷을 입는데 옆에 있는 궁녀가 옷을 입힐 때 옷이 살갗에 닿아야 되잖아요. 닿는 순간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살인이 시작되는데
옷을 입히는 궁녀를 죽이고요. 옆에 있던 내관을 이유 없이 죽입니다. 하루에 6사람까지 연쇄살인을 하고요. 그때 한 내관의 목을 잘라와서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주는데 해경궁 씨왈 내 태어나서 사람 죽어 잘린 목 처음 봤다 이렇게 나와요. 줄잡아 100명을 죽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 죽였다는 소문이 이제 영조한테도 들립니다. 그래서 영조가 여기는 사도를 찾아와요. 왜 넌 사람을 죽이니? 어찌 그러니? 화가 나면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 사람이고 닭이고 짐승이라도 죽여야 마음이 났나이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꾸중하시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화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젠 그러지 않으리.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며느리 손을 잡고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랬다는데 사실이니.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해경궁 씨가 울면서 얘기를 해요. 어이 내가 이걸 말씀으로 다 드리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으리. 앞으로 네 남편 잘 살펴라. 그리고 왜 살피냐고 묻거들랑 내가 그리 명했다고 해라. 그런데 근데 두 사람은 다시 멀어져요. 왜요? 원래 그 하루에 3번 정도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세자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콧배기도 안 미칩니다. 근데 사람이요 어떻게든 만나야 돼요. 만나서 대화하고 풀고 뭐 서로 울고 부둥켜야 되는데 안 만나니까 오해가 불신이 되고 불신이 분노가 되는 거죠. 말들이 많아지고 막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사도세자는 더 광증이 일어나서 막 궁궐 밖으로 나가서 평양을 허대다 오고 여승을 들여다가 파티를 하고 기생을 들이고 뭐 온갖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세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칼로 아무리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책에 아무리라고 나오는데 아무리. 칼로 해치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임금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이 순간 역적이잖아요. 근데 현무 씨가 해경궁 오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말려야죠 일단. 그게 아니죠. 지금 해경궁 씨는 남편이 이미 없어요. 내 자식 산이밖에 없는데 얘한테 화가 미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어머니인 영빈이 씨, 사도세자 엄마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영빈이 씨는 자기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버립니다. 그래서 영조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분하소서. 당신 아들을 처분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날 세자를 부른 거예요. 오라고.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세자가 죽으러 가는 그날 자신의 죽음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해경궁 씨한테 그래요. 아버지한테 학질이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야겠다. 학질이 걸리면 여름에도 이렇게 감기가 있으니 그럼 좀 봐주지 않겠니? 내 아들 산이가 쓰는 털모자 좀 가져. 한여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경궁 씨가 여보 산이 건 너무 작으니까 당신 털모자 드릴게요. 왜? 내가 아들 털모자 쓰면 재수 옹붙을까 봐 그래? 아이 더러웠어 진짜. 됐어! 이게 해경궁 씨와 남편 사도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리고 간 거야. 갔는데 그날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죠. 영조가 처음에 이제 칼을 집어 던집니다. 자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제 이상한 짓도 안 할 테니까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때 영조의 손주인 이산이 뛰어들어옵니다. 마비를 살려주소서. 저는 이렇게 빕니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어서 데려가지 못할까?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기 해경궁 씨 간장이 끊어지는 듯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여기는 사도는 결국 뒤주 속에 들어가게 되고 8일 뒤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뭐 이 세자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폐서인을 시켜요. 그럼 폐서인이 됐으니까 아들 이산하고 해경궁 씨는 쫓겨날 거 아니에요, 궁궐에서. 쫓겨난 뒤에 영조가 찾아와서 다시 해경궁 씨를 만나요. 왜냐하면 세손을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현명하다라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죠. 아들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예,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모자가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건 전부 전하의 음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손을 보내는데 그때 세손이 10살 배기잖아요. 이 어린애가 안 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보냈어. 그리고 나서 정말 해경궁 씨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호적을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도세자는 죄인이잖아요. 임금을 헤아려 한. 사도세자의 아들로서는 세손도 될 수 없고 세자도 될 수 없고 왕도 될 수 없으니 사도세자 호적 정리하고 해경궁 씨 호적 파고 그 전에 죽은 그 효장세자 아들로 입적시켜서 이제 세손, 세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산이 그때 3년 상중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사도가 죽었으니까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고적을 파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상복을 벗고 세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상복을 벗을 때 여기 있는 이산이 막 고래고래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곡성이 하늘을 찌르고 내 내장을 다 끊어내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다. 이런 한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